네, 그 네 번째 강의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쭉 보시면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입자 모델은 기본적으로 달톤에서 시작돼서 달톤 이후에 이제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이제 제이제 톰슨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그 이후에 루더포드의 그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원자에는 원자에는 이제 이러한 어, 루더포드 전자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이 핵을 중심으로 이제 알파선이 산란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전자들이 있을 텐데 전자들은 왜 그냥 투과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전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규칙적인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다 흩어진 상태로 돼 있고,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이제 이 알파선들이 그냥 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에 반면에 이제 중성자랑 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고 밀도 있게 단단하게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산란이 된다라고 이제 그 루더포드가 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더포드가 정립한 게 이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양성자는 이제 양의 전하로 된 플러스 원 입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음전하와 이제 같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그 얘네들을 뉴트럴라이즈 시킨다고 하고,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조금 무거운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라고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입자를 보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 핵에 존재하게 되고, 전자는 핵 외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상대적인 질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는 굉장히 가볍고, 그에 반면에 중성자랑 양성자는 거의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건데, 이제 알파선 입자 실험 자체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알파선을 이제 그 금박에다가 이렇게 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그 알파선들은 이렇게 통과를 되는데, 이제 핵을 부딪힌 입자들, 얘들은 이제 산란이 되게 되고, 이 산란, 그 산란이 일어난 알파 입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들의 핵과 부딪혀서 이렇게 산란된다라고 그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자는 얘는 이제 금의 원자로 실험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가 다양한 원자를 썼었을 때 산란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그 말은 즉슨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각각의 원자가 갖고 있는 어, 전하와 그 밀도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그 양성자와 이제 음, 그 전자들의 개수는 다르다라고 그 유추할 수 있고, 그 각각의 원자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 번호를 어, 명칭하게 됩니다. 그거가 이제 원자 내 양성자의 수. 그리고 항상 이제 중성 원자와 양성자의 수는 중성 원자 안에서 이제 핵이죠. 명칭은 핵과 핵 안에서의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는 동일하다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제 전하를 안 띄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들이 더 더해지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 전자가 더 많거나 전자가 더 적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이온성 성향을 띠게 되겠죠. 왜냐면은 극성이 서로 같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그 질량수는 이제 핵 안에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그래서 우리는 핵 기호를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에 X, 만약 골드면은 AU, 그리고 양성자 수랑 이제 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A에 두게 되고, Z는 이제 원자 번호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양성자 수인 거고 여기는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심볼, 그 물질의 심볼.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동위원소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원자 번호랑 해당 물질의 질량이 같지만 이제 동위원소 같은 경우엔 질량하고 원자 번호가 미세하게 다른 거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라늄 같은 경우에 같은 원소 번호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총 질량이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성자 수는 같지만 여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뉴트론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런 동위원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표기를 두게 되고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이런 특정 중성자 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의 무게를 정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 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원소더라도 같은 원자 번호더라도 다른 물질의 질량을 갖고 있고 다른 원소 다른 질량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소위 말하는 동위 원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안티모니, 즉 어, 즉 양성자가 51개, 동위원소 속류관에서 기름을 새는 걸 추적자로 이용된다. 동위원소의 핵은 73개의 중성자를 갖고 있다. 이 핵 기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기 양성자 수 아래 더하면 놔두면 되고 50을 그대로 놔두면 되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위에 표기를 할 때는 양성자 수와 핵의 개수를 더해서 핵 그 중성자 개수를 더해서 이제 124개를 위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안티모니 SB라 적혀 있으니까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거나 어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이 옆에 있는 이 Z의 숫자와 A의 숫자를 세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제 B를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 가운데 수론튬, 방사선 동위원소는 90개인데 이것이 칼륨과 치환되면은 뼈에 축적될 수 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스트론튬 90에는 몇 개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섞여 있을까? 라면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 얘들은 38번쯤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8개의 양성자 그리고 90개니까 거기서 이제 중성자는 52개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칭하게 되면 되고 페스캔 진소 이제 진단되는 원소 핵 기호를 써라. 위에는 중요하지 않죠. 원자는 양성자 54개.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는 거고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고 이제 중성자는 79개. 이제 여기를 더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그 동위 원소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우리가 동위 원소에 한해서 이제 중성자랑 양성자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원자 질량 같은 경우는 다른 원소들의 원자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질량은 물질마다 다르게 되는데 이제 어떤 원소의 원자 질량은 그 원소의 원자가 평균적으로 다른 원소의 원자에 비해 얼마나 무거운가를 나타내는 거고 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카본 12의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카본의 질량은 12AMU라고 정확히 칭하게 됩니다. 만약에 카본이 절반인 원자, 우리가 만약에 원자 절반으로 쪼개게 되면 6AMU가 되겠죠. AMU는 단위입니다.
원소의 존재비.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질량을 비교할 때 우리는 그 상대적인 질량은 이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압력에서 진공 상태, 이제 그 진공 상태랑 가까운 상태에서 기체 원자 또는 분자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하를 이름으로써 얘들이 이온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랑 숫자가 맞지 않는 거죠. 전자를 이름으로써 이온화가 되는데, 그러면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화가 될 겁니다. 양이온은 고전압에 의해서 자기장 쪽으로 가속이 일어나고, 이때 자기장은 이온들의 경로를 휘어지게 만들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이온들은 그쪽 특정 차지, 즉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장은 이온들의 경로들을 이제 휘어지게 만들게 되고, 휘어지는 정도는 이온의 질량과 반비례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물질의 두 이용기를 검출하기 위해 특정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까지의 그 패턴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각각의 원자에 대한 그 무게나 질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이제 매스 스펙트로스코미터, 기체를 주입시켜 줍니다. 왼쪽에서 그, 그 기체를 주입시켜 주게 되는데, 여기 가속판이 있습니다. 가속판이 있는 게 이제 얘네들을 이제 쏴주는 하나의 스타팅 역할이죠. 그래서 기체상의 이온 이온화된 이제 기체가 검출기 쪽에 있는 자기장에 의해서 굴절이 되게 되고, 이 굴절이 되게 될 때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수집기, 즉 어느 각도로 휘어지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절이 동일하게 이온들은 다 굴절을 할 테니까 동일하게 굴절이 동일하게 이온되게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수집기가 있고 검출기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더 휘어지거나 아니면 덜 휘어지거나 이거를 우리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로 두 이온을 같은 지점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가속 전압을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얼마나 휘어지게 하는지 그 파워를 비교함으로써 두 이온의 상대적인 질량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수업 1학년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확히 정확히 어떻게 굴절이 되는지는 수많은 변수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확 잡아서 이렇게 딱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벼운 이온은 무거운 이온보다 더 많이 굴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벼우니까 여기 이렇게 수집기에 1차적으로 포집이 되고, 이제 여기 플러린 같은 좀 무거운 것들은 중간에 통과하거나 슬릿을 통과해가지고 이 검출기에 표기되는 걸 통해서, 아, 얘네들은 다른 물질에 우리가 빔을 쏴줬구나 하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F19 원자가 카본보다 원자 무게보다 1.573배 더 무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카본은 이제 12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2 AMU이기 때문에 이제 1.53배 더 무거우면 얘네들의 무게는 19.00 AMU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연에 두 개 이상의 동위원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원자 질량은 다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동위원소의 질량, 같은 양성자를 갖고 있어도 얘네들이 어, 다른 질량을 갖고 있겠죠. 그 양성자가 그 뉴트론이 다르게 되면 각 동위원소의 존재 비에 따라서 이제 그, 그 원자 질량이 디터민 된다,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클로린 35와 클로린 37을 한번 비교한다 생각해 봅시다. 질량 분석기로 질량과 존재비를 결정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물질의 어떤 원소에 대한 질량은 그 양성자 양성자 개수와 그 뉴트론, 즉 중성자 개수로 판별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본을 할 때 실제로 카본을 이렇게 적으면은 보편적인 우리가 표기법은 여기 6개의 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6개가 있고, 그
12개 이렇게 존재할 텐데 이제 클로린 같은 경우는 35와 37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존재비는 그래프 면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보게 되면 어, 이제 존재비 퍼센트죠. 그 레이쇼 즉 비율이라 치면은 이제 카본 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0%좀 넘게 존재하고 이제 37 같은 경우 이제 동위원소인 37 같은 경우는 한 21 정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25 정도 되네요. 여기 위에 적혀 있네요. 그래서 75 비율로 존재하고 이제 그 37, 동위원소 37은 25%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클로린의 원자 질량은 정확히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동위원소가 갖고 있는 퍼센트를 곱한 값과 이제 그 원래 35 메저리티로 존재하는 75%에 대한 그 원, 그 원자 질량을 같이 곱해갖고 이제 35.46 AMU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량을 그, 어,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자연에 두 개 이상의 동위원소가 존재할 경우에 이제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존재비를 우리들이 define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동위원소가 없을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풀어봅시다. 브로미는 질량 79.9 AM6의 뭐 붉은색, 오렌지 액체이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사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지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름은 악취라는 글의 의미를 가진 브로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중요하지 않고. 자연에는 79 동위원소와 81, 그러니까 두 가지의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두 동위원소보다 두 동위원소 중에서 보다 무거운 동위원소의 존재비는 얼마인가? 라고 했었을 때 지금 브로민 81과 브로민 마이너스 79X 즉 비율이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만약에 81 같은 경우에는 100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100% 마이너스 X. 그러면 우리가 각각을 곱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브로민 자체는 이제 79 정도 78.92 AMU 갖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79점 78.92 AMU를 갖고 있고 동위 원소는 80.92 AMU를 갖고 있는데 브로민의 원자 질량이 79.9 AMU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당과 같이 수식을 세워갖고 과연 이 X의 값이 몇인지 환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49%의 79 브로민 그리고 81 나머지 51%는 이제 그 81 그 동위원소인 그 브로민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툴을 통해서 이 최종적으로 79.9 AMU가 되는 이 어, 전체 무게가 79.9 AMU가 될 때에 브로민 79와 브로민 81에 대한 상대비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산수로 이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무게를 그램으로 환산했을 때 물질의 질량을 알기 위한 한 그램 한 개의 그 원자 한 개의 그램 질량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 헬륨 원자는 수소보다 4배 정도 무겁다라고 소위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륨은 4 AMU 정도 되고 하이드로젠은 1 AMU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헬륨 4.0개 내의 헬륨의 원자 수는 이제 근데 원자는 기본적으로 원자 수는 동일하니까 이제 원자 내부에 있는 중성자랑 양성자나 전자들의 수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개에 존재하는 이 원자 수는 기본적으로 어, 같다라고 질량만 다르고 하고 우리가 1g 내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수는 기본적으로 이 아보가드로의 수로 하게 됩니다. 아보가드로의 수는 6.023 또는 022 곱하기 10의 23승. 이건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원자의 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죄 이제 비소는 이제 청산가리나 이제 여러분들 사약 같은 데 쓰는 비소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원소는 이제 그 원소 한 개의 질량은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원자 한 개랑 얘네들은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질량이죠.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질량인데 이 질량 나누기 전체 원자 개수를 나누게 되면은 이제 비소 한 개의 원자의 그 무게 그람은 이제 이제 그 1몰일 때의 무게 즉 원소 주기율표에 표기된 무게 나누기 이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게 되면 이 원소 하나에 어, 있는 어, 무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가 정확히 뭐냐면은 이제 1몰 즉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 보이는 질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몰에 들어간 원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표기한 옆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수입니다. 양성자랑 이제 양성자 플러스 어, 뉴트론, 즉 중성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 적혀 있는 그 표기된 무게 같은 것들은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 보이는 이런 아토믹 그 원몰의 무게를 이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되고 만약 10g이라고 치면 10g이라고 치면은 역으로 생각해서 10g의 알세나이드가 이제 그 아까 우리가 곱한 거 있잖아요. 아까 구한 거 원자 한 개를 나눠주게 되면은 총 알세나이드의 원자 개수 아 알세나이드의 그 원자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10g에 들어있는 알세나이드의 수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운드란 단위를 썼죠. 파운드란 단위를 쓰면 기본적으로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0.1파운드 그리고 1.2파운드에 소속된 이제 그, 그 비소의 무게 나누기 원자 한 개 값을 나눈 값에서 이제 양성자랑 원자 값을 이렇게 총 원자랑 양성자 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비소의 양성자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쭉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주기율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는 말 그대로 그 맨들레프가 이제 메이어랑 맨들레프가 이제 개발한 하나의 그 표인데 이렇게 생긴 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원소 번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에 대한 이제 이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은 정리를 해둔 게 이제 원소 주기율표고 이 주족원 이제 족이 있습니다. 족이란 건 말 그대로 그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 그룹. 주족 원소는 이제 주족 원소는 1, 2, 13, 14 이제 15, 16, 17, 18족 그리고 전이금속, 알칼리 메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기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이제 주족 원소라고 일반적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이제 노란색과 파란색에 해당하는 그래서 보면은 1, 13, 14, 15, 16, 17, 18 2도 포함이고요. 트랜지션 메탈, 즉 그 전이금속은 이 여기 존재하는 것들.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져서 이 원소 주기율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돼 있는 표기되어 있는 이 원소 주기율표 보면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그 명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전이금속과 주족 원소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반대된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전이금속은 말 그대로 여기 트랜지션 메탈, 즉 금속에 대한 정보들을 일반적으로 담고 있고 이 주족 원소는 그 외의 쪽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후전이 금속, 후전이 금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속 트랜지션 메탈이 아닌데 전이 금속이 아니라 후전이 금속 같은 경우에 13, 14, 15, 16까지 16까지 여기 아랫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쓰는 거는 13, 14, 15족에 대한 거를 여기 여기 있는 금속들은 우리가 그 후전이 금속이라고 명칭하게 되고 알칼리 금속은 이제 하이드로전을 제외한 리튬, 나트륨, 포타시움, 루비디움, 시슘 이렇게 명칭하게 되고 이제 알칼리 얼스메랄, 그 알칼리 토금속은 2족으로 명칭하게 되고 할로겐은 17족, 17족 그리고 불활성 기체는 18족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뭔가 이제 얘네들을 딱딱딱딱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리스트화를 돼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동일하게 원소 주기율표에 존재하게 되고 얘네들이 각각이 조금씩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안 겹치는 것도 있어요.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어만 생각해 봅시다. 불활성 기체라는 거는 이제 활성하지 않는 기체잖아요. 활성하지 않는 기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18, 그룹의 18쪽에 다 존재해 있고 할로겐 금속 같은 경우는 17쪽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활성 비활성 그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원소들입니다. 외부랑 반응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어, 불활성 기체고 이제 할로겐 그룹들은 이제 전자가 하나 비어진 상태로서 이제 뭐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금속류는 아닙니다. 근데 금속은 아까 얘기했듯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후전이 금속 이 네 개가 이제 금속에 속하는 건데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할로겐과 불활성 기체에 대해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중에 이제 다양한 그, 그, 전하를 띌 수 있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온 상태로 되게 되면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변형될 수 있는 이 어, 전하의 전하의 다양성이 넓습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원을 갖고 있는 거고 얘들은 플러스 2에
전하를 띠고 있는 금속. 그리고 전이금속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 3, 4 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금속들을 전이금속이라고 간단하게 명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전이 금속들도 후전이 금속들은 이제 뭐 플러스 4나 플러스 뭐, 뭐 이제 플러스 5 등 이제 특정 지정된 전하를 띨 수 있는 금속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어,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 차지, 알칼리 토금속은 플러스 2 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를 나눌 때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을 이렇게 나눠서 표기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특정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전하량에 따라서 이런 원소 주기율표를 쭉 나누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배열될 때는 정말 특이하게도 배열될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수직적으로 수평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원소들을 배열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띄어져 있다가 나중에 쭉 이어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원소 배열 그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플러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순서로 얘들이 배열을 해가지고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맨들레브가 제안한 주기율표인데 실제로 요새 많은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이 원소 주기율표를 쓰이고 있고 조금씩 이제 새로운 원소가 발견될 때마다 추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 원소 주기율표를 토대로 많은 원자들의 그 원소 번호와 그 특징들을 이해해 나가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얘네들을 알칼리 메탈, 알칼리 얼스 메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하지만 할로겐 이렇게 나누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물질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금속, 비금속, 중금속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붕소, 붕소는 보론입니다. 보론을 보론으, 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어, 대각선 계단은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고 예를 들면 여기죠.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면 이 경계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실리콘과 알세나이드와 텔루라이드는 금속이 아니냐 하면 얘네들은 이제 중금속으로 우리가 분류하긴 하는데 이 경계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금속,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비금속이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금속은 왼쪽 아래 80개 이상이 되는 원소, 전기 전도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금속 원소들로 명칭을 하고 비금속은 오른쪽 위, 즉 원소 주기표를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어, 비금속으로 그 분류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붕소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은 중금속이라는 단어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있고 이제 어, 그 기본적으로 어, 얘네들은 우리가 영어로 소위 말해서 메탈로이드라는 단어를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금속이고 안티몬 중금속이고 안티몬 중금속이고 얘네들은 이제 설퍼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비금속으로 분류가 되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금속이라는 것도 약간 금속이라는 금속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전도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금속 메탈 즉 여기 대각선 기준으로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전도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재료나 그냥 금속 재질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죠. 우리가 이제 생물학 조금 번외 얘기로 그 주기율표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생명의 주로 필요한 원소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본, 수소,
산소, 황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생명에 관련된 물질들이고 이제 맹독성 원소들 이제 생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독성을 지니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셀레늄이나 이게 알세나이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원소들이 흔하게 발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자와 이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쭉 나갈 계획이지만 간단하게 일단 설명해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약간 수업 끝내기 전에 이제 조금 앞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는 이렇게 구체로 돼 있다 치면은 구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로 이렇게 돼 있으면 구체가 이제 두 개가 겹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비금속 원자가 주로 결합에 참여하고 공유 결합이 일어날 경우에 서로 강하게 서로 끌게 됩니다. 이제 결합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 자체가 서로 끌어갖고 전자들을 공유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자식 같은 몰레큘러 포뮬러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에 H2O, 암모니아는 NH3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명칭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 즉 스트럭처럴 포뮬러를 보게 되면은 H2O는 H가 옥시전에 박혀 있고 아민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이렇게 박혀 있고 그리고 메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본이 이렇게 H 옆에 네 개가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있는 형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구조식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식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구조식을 한번 보게 되면은 축형형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자 내에서 가장 반응성이 크거나 중요한 특정 부분에 나타내는 결합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변화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하거나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결합이나 분해가 일어날 경우에 이렇게 알코올, 메틸아민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결국 결합을 하기 위해선 전자를 주는 식으로 반응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전자쌍들이 존재하는 아민기나 알코올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반응 사이트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봤었을 때 반응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해당과 같은 펑셔널 그룹들의 존재의 유무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구조식을 봤었을 땐 굉장히 이렇게 뭔가 대칭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가 암모니아나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 분자 생김새를 보게 되면은 3D 구조로 되어 있겠죠. 기본적으로 얘들은 3차원으로 존재할 거고 물 분자나 암모니아 분자 그리고 메탄 분자는 다 다른 3D 구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분자들의 모형을 볼 때는 이제 그 스트럭처럴 포뮬라가 로 간단하게 이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분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3D 구조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래 화합물의 분자식을 써라 하면 여기는 카본이 지금 두 개 달려 있죠. 하이드로진이 6개고 옥시전 하나 하면은 이제 C2H6O 그리고 이제 알트라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카본이 2개고 아민이 하나고 H가 7개니까 C2H7N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어, 어차피 이제 분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쭉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자공학과나 이제 화학과나 이제 다른
하게 되면 이제 이온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이제 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나 전자가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은 전하를 띤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이걸 우린 이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얘네들 전자를 잃었어요. 그러면은 전자를 잃게 되면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양이온, 양전하를 갖게 되고 우린 얘를 양이온이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어, 그 전하를 얻게 될 경우에 얘네들은 이제 캐다이온으로 되게 되고 이제 음으로 전하된 음이온, 즉 얘네들이 전자를 하나 더 먹게 되면은 우리는 Cl-이온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OH- 또는 NH4+ 이렇게 이온 상태가 꼭 원자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자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온을 형성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자를 얻고 잃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성자 수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칸디움은 알루미늄 배트나 자전거 뼈대와 같은 이건 여러분들의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양성자는 21개고 여기서 지금 전자를 3개를 잃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양성자 수는 당연히 21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자 21개인데 21개에서 전자를 3개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21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18이 되겠죠? 18이 될 거고 전체 중성자 수는 이제 45 마이너스 21이니까 24개가 되겠죠. 굉장히 우리가 단순한 수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에 어, 전자와 양성자 그리고 그 Ni 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좀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정보가 없더라도 일단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전자와 양성자 수는 같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양성자와 양성자와 이제 전자의 개수는 다르다라고 우리들이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정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음, 좀 해당 원소 내에 이제 전자와 전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서 이 분야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